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TV 속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왜 막장 드라마는 보통의 인생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자극적인 일들로 구성된 드라마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을 현실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시간도 꽤 지났지만 아직도 시어머님의 기일만 다가오면 떠오르는 그날의 충격과 아픈 기억 때문에 저도 남편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영영 그 기억에서 저희 부부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희가 경험한 일들은 감히 말하길 평범한 보통 일은 아닌데, 부디 제 사안이 방송되어 막장 드라마나 나올 법한 미치광이 형님이 하늘 아래 다시는 얼굴을 못 들고 살길 바랍니다. 저와 형님은 첫 만남부터 썩 좋지 않았어요. 형님은 저보다 8살이 많으셨는데 시집은 제가 먼저 와 있었고, 형님은 처음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저에게 뭐든 알려주라고 하더니 나중에 뭐만 하면 위아래를 따지며 자기가 시댁 재산을 쥐락펴락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댁 행사나 시어머니의 건강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는데 딱 하나 유독 관심을 보였던 건 시댁 집안의 재산이었죠. 걸핏하면 시어머니의 명의로 있는 땅의 시세를 확인했고, 통장에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같이 사는 아주버님은 자기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눈치였죠. 사실 저희 아주버님이 아주 경미한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꽉 차도록 변변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했고 결혼은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어디서 누구 소개로 형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푹 빠지고 마셨어요. 게다가 시어머님도 거의 포기한 첫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장땡인가 싶으셨고, 형님이 마음이라도 바뀔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아주버님의 결혼식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내내 당신과 함께 살던 장남을 아파트까지 사서 분가시켰는데요. 그리하여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게 되셨고, 그 뒤로는 제가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혼자서도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가 뵈었어요. 저희 집은 시댁과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이었는데 어쩐지 형님은 어지간해서는 시댁에 가려 하지 않는 눈치라 제가 더 시어머니를 챙기려 했었네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참 좋아했어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엄마의 사랑이 고픈 저였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님도 딸이 없어서 저만 보면 딸 같다고 아껴주셨는데, 그렇게 함께 목욕탕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저와 시어머니는 고부 사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심 형님이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의 사랑을 뺏기는 게 아닐까 섣부른 걱정도 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형님은 시어머니와는 잘 지낼 생각이 없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건 그것대로 참 속상했어요. 시어머니 사준 아파트가 시댁과 제법 가까웠거든요. 형님은 집에 언제 왔었어요? 집도 여기서 가까운데 도통 왔다 갔다는 말을 못 들은 것 같네. 오긴 뭘 와, 서로 귀찮게. 난 지금이 좋다. 자식들 모두 제짝 만나서 잘 살고 나 아프지 않으면 그걸로 됐지. 뭘 더 바래? 그리고 네가 이렇게 자주 오는데 난 이대로 충분하다.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은 식구들끼리 얼굴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면 좋잖아요. 그래야 서로 어떻게 사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고. 저는 아직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도 참 가만 보면 희한해. 다른 집들은 동서간에 별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는데 넌 형님이 보고 싶어? 보고 싶다기보다 자주 봐야 빨리 친해지죠. 저 혼자 며느리 생활이 길었잖아요. 그건 그렇다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 솔직히 난 제호 저거 장가 못 갈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평생 끼고 살아야 하나 별 걱정을 다 했는데. 에이, 왜요? 우리 아주버님이 어디가 어때서요? 착하지, 성실하지. 인물도 그만하면 개천에서 용났죠. 솔직히 인물은 영진 아빠보다 아주버님이 더 낫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우리 종호가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인물은 제호보다는 종호가 더 나아. 시어머님은 혼자 지내시는 게 편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시댁에 갈 때면 한시도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사소한 이야기부터 당신 고민거리까지 저에게 모두 털어놓곤 하셨는데, 어떤 날은 동네 아주머니 뒷담화를 하느라
동이 트는 것도 몰랐던 적도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아주버님보담도 더 큰 상처가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소문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남봉꾼 시아버님 때문이었죠. 남편 말을 빌리자면 시아버님은 단 하루도 여자가 없던 날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집을 왔을 때도 시아버님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려 시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무엇 때문인지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끔 시댁에 가면 살림살이가 부서져 있거나 시어머니 몸에 상처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시아버님이 집에 와서 자기 재산을 달라고 횡포를 부리고 간 날이었죠. 아마도 시어머님은 재산만큼은 지켜서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혼도 하지 않고 버티신 것 같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저희 부부에게 날아왔고 저는 시아버지라는 작자의 뻔뻔함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허인숙 씨 가족이시죠? 여긴 땡땡땡 병원 응급실인데요. 지금 허인숙 씨가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긴급 수술 중이신데요. 아버님이 동행하셨지만 지금 아버님도 충격이 크셔서 가족분이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 남편에게 말해 황급히 연락이 온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언제 왔는지 형님 내외가 병원에 먼저 와 있었고 시어머니가 다치게 된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또 엄마 몸에 손댔어요? 아니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내 통장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저 옆엔 내가 죽어도 못 준다고 나를 붙들어서 내가 잡지 말라고 뿌리쳤는데 자기가 혼자 넘어졌다. 그래서 머리를 다친 건데 이건 나도 억울하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게 순순히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놨으면 좀 좋아.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런 말이 나와요? 도대체 아버지는 언제 정신을 차릴 건데요? 엄마가 그 통장 왜 안 주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세요? 그 통장 저 주세요. 그 통장이 이름만 아버지 거지. 아내 돈은 다 엄마가 모으신 거잖아요. 시끄러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저 사람 무식해서 자기 통장 하나 만들 줄 모르는 그런 여자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저런 무식한 여자랑 살다 죽어야겠냐? 됐고 난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이만 갈 테니까 이젠 니들이 네 엄마 챙겨라. 아버지, 설마 엄마 저렇게 만들고 아버지는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못 가세요. 엄마 깨어나기 전까지는 아버지도 그 여자 못 만나요. 뭐야? 네가 뭔데 내 자유를 구속해?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과 태도에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원래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아닌데 시아버지의 일관된 태도가 남편을 자극했고 결국 아주버님이 말리는데도 남편과 시아버지는 몸싸움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깐의 틈을 타 시아버님은 통장을 가지고 도망을 가셨는데요. 남편이 얼마나 분했는지 나중에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그저 남편 손만 잡아줬는데 집마다 사연이 없는 집은 없다고 저는 남편이 그렇게 안쓰럽게 보였어요. 그 사이 아주버님은 시어머님이 깨어나지 못할까 초조한 눈치셨고 그에 반면 형님은 제 착각일 수 있는데 그다지 걱정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 끝에 수술을 마친 시어머니는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수술을 했던 의사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유감스러운 얼굴로 시어머니가 깨어나신다고 해도 사고 부위가 머리인 만큼 높은 확률로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와 깔깔거리며 떠들었던 때가 바로 엊그제였는데 이젠 그런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 작아서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형님이 혼잣말을 하셨고 누가 보면 자기 엄마인 줄 알겠네. 아주 열려나셨어. 라는 말이 제 귀에 제대로 꽂혔어요. 그 순간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저는 두 눈에 물기가 가득한 눈으로 형님을 쳐다봤고 형님은 그런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내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도 참 그래. 돈 들고 있어봤자 아버님이랑 저렇게 싸우시는데 그냥 미리 자식들한테 나눠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안 그래 동서? 그나저나 이젠 깨어나도 수발될 사람이 필요할 텐데 어쩌면 좋아.
동서, 나는 미리 말하는데 난 비위가 약해서 어머니 병습을 못 들어. 그러니까 동서가 돈 맡아서 할 거 아니면 어디 요양시설이라도 알아보자. 아, 이렇게 될 거. 그냥 아버님이 달라고 했을 때 그 통장 주고 마시지. 이게 뭐야? 나랑 동서만 힘들고. 형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형님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건데 그동안 아버님이 가져간 것들도 많고 지금 갖고 계신 재산은 전부 어머님 혼자 모으신 거라고요. 형님이라면 그런 돈을 순순히 내어줄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당신이 가진 거 잘 지켜서 저희한테 나눠주실 생각이셨을 거예요. 어머 동서, 지금 나보다 시집 빨리 왔다고 손이인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는 그냥 이 상황이 싫어서 동서한테 솔직한 내 마음을 말한 것뿐이야. 사람 무한하게 뭘 그렇게 정색해? 아, 기분 더러워. 자기야, 난 이제 집에 갈래. 어차피 여기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애란씨,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엄마 보고 가자. 나는 엄마 보고 싶은데. 자기는 몇 살이야? 남자가 결혼을 했으면 자기 식구를 챙겨야지. 진짜 실망이네. 알았어. 그럼 나 혼자 갈게. 됐지? 형수, 꼭 여기서 그러셔야겠어요. 형수는 저희 엄마가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도련님, 지금 저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제가 괜히 그래요. 동서가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니까 여기 있기 싫은 거죠. 형님, 제가 언제요? 이 봐봐,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고 덤비잖아. 됐어, 나는 갈 테니까 알아서들 해요. 형님은 그렇게 기분이 나쁜 티를 팍팍 내고 병원을 나갔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주버님에게 남편은 시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전화를 할 테니 형님이랑 같이 가라고 아주버님은 보냈고 아주버님은 얼굴 가득 울상을 짓고는 형님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겨진 저희 부부는 그날 밤을 새우며 시어머님이 깨어나길 빌고 또 빌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의식은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라 계속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한 사람씩 연차를 써가며 시어머니 곁을 지켰는데 설상가상으로 통장을 들고 사라진 시아버님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경위가 어찌되었건 두 분이 실랑이라다 일어난 사고였기에 경찰에서는 경위 조사를 위해 시아버님을 찾았고 그렇게 시아버님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걸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어떠한 의심도 없이 시아버님이 통장을 들고 잠수를 타셨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정말 기적처럼 시어머님이 깨어나셨는데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후유증이 남았는지 말씀을 하시지 못하셨어요. 그저 눈동자만 움직이며 저를 알아보는 것 정도였는데 그것도 꼭 보름만이었네요. 저는 너무 기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내키진 않지만 형님에게도 전화를 했는데요. 남편보다 형님 내외가 병원에 더 일찍 도착했고 곧이어 헐레벌떡 뛰어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곧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시어머니를 모셨고 아무래도 당장은 움직일 수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 눈도 있으니 1인실로 병실을 잡았는데 형님은 비싼데 뭐하러 1인실을 잡았냐고 저에게 불만을 쏟아내더군요. 아직은 화장실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저귀를 쓰셔야 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커튼 있잖아. 그리고 다 늙은 노인네 뭐 볼 게 있다고. 형님, 그래도 그게 아니죠. 어머님도 여자고 저렇게 못 움직이셔도 감정은 다 느끼죠. 형님한테 병원비 같이 내자고 안 할 테니까 그만하세요. 동서 점점 선 넘는다. 그러니까 돈 낼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제가 또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형님은 비위도 약해서 어머니 간병도 못 하신다면서요. 그럼 저라도 편하려고요.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세요? 결국 저와 형님은 그날 이후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저는 저대로 형님의 태도가 기분 나빴고 형님은 자꾸 제가 선을 넘었다면서 연신 저를 째려보셨는데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저는 애써 형님의 시선을 외면했어요. 그러자 자기가 더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도 혼자 쌩하니 병원을 나가버렸는데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형님은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그런 형님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저 혼자 시어머니의 간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혼자 하기 힘들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간병이라는 게 기저귀도 갈고 몸도 닦아드려야 하는 일이 있다 보니 아무리 아들이라도
남편의 도움을 받는 건 한계가 있더군요. 그리고 워낙 제 성격이 어설프게 같이 하느니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 케어는 그냥 제가 도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하고 또 고마워했어요. 이럴 땐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웃겨서 그럼 난 여자랑 결혼해? 라고 저도 농담을 해버렸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자처해서 시어머니의 간병을 맡았고 회사에서도 사정을 말해 쓸 수 있는 연차는 미리 당겨서 신청하고 급한 업무는 병실에서 처리했는데 시어머님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고생쯤은 몇 번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이 시어머니에게도 통했는지 제가 간병을 맡은 후로 시어머니는 점차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고 아직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기까지는 무리였지만 눈동자 말고도 얼굴 표정도 풍부해져 저 웬만큼의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경찰서를 오가며 행방불명된 시아버지를 찾고 다녔는데 솔직히 시아버님을 찾는다기보다 시아버님이 가지고 간 통장을 찾아다녔어요. 그 통장을 찾아서 시어머니에게 돌려드릴 생각이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시아버님 찾는 건 어려웠고 답답한 남편은 급기야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형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련님 말은 사람을 시켜서 아버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네, 이왕이면 아버지랑 같이 사는 그 여자 쪽을 캐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 네 말 들으니까 그쪽이 더 빠를 것 같네. 예전에 엄마한테 그 여자가 한번 걸린 적이 있어. 거기서부터 캐달라고 하면 되겠다. 자기야 잠깐만. 도련님, 저는 반대예요. 그렇게 사람 찾아주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달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우린 형편도 어렵고 솔직히 꼭 그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그 통장 아버님 명이잖아요. 이미 다 써버렸을 수도 있고 도망까지 가신 분이 그걸 여태 갖고 계시겠어요? 헛돈 쓰지 말고 우리 이 얘기는 없던 걸로 해요. 막말로 경찰이 찾겠죠. 우린 기다리면 그만인데.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어머니 돈이 제일 걱정이긴 하지만 저는 아버님도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참에 그 여자랑 정리하게 되면 어머니도 더 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동서가 참 뭘 모르네. 남녀가 눈이 맞아서 살림까지 차렸음 끝난 거야. 정리? 무슨 수로 정리할 건데?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더 나은 건 몰라? 가만 보면 어머님도 미련하고 여기 식구들도 미련해. 나 같으면 어머니한테 당장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혼하라고 할 텐데. 에란씨, 그건 에란씨가 뭘 모르는 거야. 정리할 게 뭐가 있어? 다 엄마 재산인데. 오히려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엄마 재산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우리도 그런 말을 못하는 거야. 어머, 지금 자기 동생 있는 자리에서 나한테 면박 준 거야? 언제부터 동생이랑 죽이 잘 맞았다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거면 우리야말로 이혼해. 형수, 도련님,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저는 헛돈 쓰는 거 반대고요. 그래도 제 뜻 무시하고 이 사람이랑 진행하시면 저는 이 사람이랑 헤어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혼자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며 사람 사는 일은 좀 더 생각해보자고 아주버님에게 말했어요. 괜히 아주버님은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은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 건강이 많이 좋아졌던 시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잦은 발작과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날도 많았는데 언제 그런 걸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와 어머님에게 위임을 받고 준비해뒀다며 재산 상속에 관한 문서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와 형님 네가 모였고 워낙 시골에 살고 계셔서 이렇다 할 재산은 없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돈이 될 만해서 형님이 침을 흘렸던 200평 땅은 형님과 아주버님에게로 갔고 저희 부부에게는 시어머님이 지내시던 집 한 세를 주셨는데 딱히 재산에 욕심을 가진 적은 없었지만 자기가 갖고 싶어하던 땅이 자기네 것이 되자 환호하는 형님을 보니 이유 모를 분통이 치밀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기세등등하게 콧대를 세우며 분해 죽겠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동서, 아무리 동서가 착한 척 오만한 짓을 해도 장남은 내 편이야. 당연히 집안의 가장 좋은 재산은 장남이 가져오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 왜? 그렇게 연락 코스프레 하더니 손이 찐 게 작아서 서운해? 저는 여우 같은 형님의 말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역시 시어머니의 뜻이라면 저도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서운한 마음이 스멀스멀 밀려왔어요. 당신 많이 서운해? 아까부터 표정이 영 좋지 않네. 아니 그렇잖아. 내가 그 땅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 땅을 형님네한테 주실 수가 있어. 형수가 예뻐서 그러겠어. 형 때문에 그러셨겠지. 자기도 알잖아. 형이 장애가 있어서 취직을 해도 정규직은 어렵고 병원 갈 일도 더 많으니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으셨겠지. 그런데 솔직히 나도 좀 놀라긴 했어. 은행 업무도 잘 못 보는 엄마가 언제 그런 걸 변호사 통해서 준비를 하셨지? 당신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셨나 보지. 가만히 갖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땅 이번에 도론한다고 개발력이 있다고 동네 슈퍼할머니가 그러셨는데 뭔가 억울해. 그랬어. 하긴 나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솔직히 고생은 자기가 다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그 땅 없이도 잘 살 수 있잖아. 만약 우리가 그 땅을 받았다고 해도 형수가 가만히 있겠어? 분명 우리 그 땅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자기도 우리 엄마한테 뭔가 바라고 잘해드린 건 아니잖아. 그럼 사람을 뭘로 보고. 그냥 막상 재산 얘기가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무시하자. 우리가 여기서 열려면 형수랑 다를 게 없잖아. 집이라도 받은 게 어디야. 안 그래? 난 오히려 엄마 흔적이 많은 집을 받아서 감사해. 자기도 솔직히 그렇잖아. 형수한테 집을 줘봐. 자기 안 서운해? 엄마 손때 묻은 것들 거기 다 있는데. 저는 남편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저도 시어머니의 진심보다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잠시였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시어머니에게도 죄송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신기하게도 그 땅에 미련이 생기지 않았어요. 사람의 욕심이 마음이 반인 건지 마음을 바꾸니 저는 다시 원래 저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네요. 그리고 형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서 그런지 평소에는 잘 오지도 않던 병원을 걸핏하면 찾아왔고 한 번은 시어머님이 약에 취해 잠이 드셨는데 그때 형님이 저에게 밖에 나가 자기가 긴 이야기를 할 말이 있다고 저에게 잠깐 나갔다 오자고 했어요. 제가 딱히 형님이랑 단둘이 나눌 말이 없었는데 형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시어머님이 주무시기도 해서 병원 1층 카페로 형님과 나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날이 형님과 제가 둘이 따로 대화를 나눴던 첫날이었는데 형님은 대뜸 저에게 동서, 이번에 우리가 받은 땅 말이야. 거기에 건물을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혹시 동서도 생각 있어? 생각 있으면 우리 건물 같이 올리자. 아무래도 건물을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우리 사는 아파트랑 자기 사는 아파트 팔고 대출 조금 받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때? 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긴 했지만 저도 형님에게 그다지 감정이 좋지 않으니 더 들어볼 것도 없이 싫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뭐? 싫다고? 아니 왜? 이건 좋은 기회잖아. 좋은 기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됐든 형님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렇게 사이가 좋은 동서지간이라고 집까지 팔아서 그런 짓을 해요? 저는 사양할게요. 어머 웃겨? 그래 알았어. 나중에 후회한다고 나한테 매달리지 마. 알겠어? 네 그럴게요. 그럼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럼 저는 병실로 올라갈게요. 형님은 이대로 가실 거죠? 잠깐 동서. 나 아직 할 말 안 끝났거든? 그리고 왜 이렇게 나한테 뻗대는 거야? 나 동서 형님이야. 내가 윗사람이라고. 형님, 저는요 서열보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어울려야 대접받는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형님,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의도도 저는 좀 의심스럽네요. 아주버님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으세요? 그렇게 손윗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결혼하고 시댁에는 명절 빼고 몇 번이나 가셨는데요. 저는 마치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처럼 형님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자기가 기막힌다는 듯 형님의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일그러졌는데 어쩐지 자꾸만 저를 가지 못하게 붙들고만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됐다고 하고 시어머님이 주무시는 병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뭐가 시끌시끌하면서 소란스러웠는데
제가 얼떨결에 뛰어 시어머님의 병실로 가보니 의사들이 저희 시어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저는 정신이 쏙 나가버렸고 조금 전까지 편안하게 주무셨는데 가게에서 삑 하는 소리가 들리자 병실에는 고요만이 흘렀네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시어머니의 사망 선고를 내리셨고 저에게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거짓말 같은 일이라서 저는 어머니, 어머니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드릴 말이 산처럼 많았는데 저는 준비도 못한 갑작스러운 이별에 바보처럼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매달려 우리 어머니 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그 아까운 시간을 모두 보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경황은 없지만 장례를 준비해야 했기에 저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만 했고 핸드폰 넘어 들리는 남편의 울음소리에 저도 그만 망연자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과 함께 대성통곡을 했네요. 시어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참 바보처럼 저렇게라도 시어머님이 계속 옆에 계실 것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철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님 마지막 가는 길도 제대로 못 보내드리는 것만 같아 그렇게 제 자신이 싫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긴 3일이 지났어요. 울다가 지쳐 넋을 놓기를 반복하며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데 3일은 정말 긴 시간이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은 형님이 있어 의지가 되긴 했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제 몸 하나 챙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형님은 참 덤덤하게 모든 장례 절차를 밟으셨거든요. 조문객과 인사도 하고 이것저것 지시도 모두 알아서 하는데 본인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형님 덕에 마음 놓고 슬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은 발인을 마치고 전에 병원에 왔던 그 변호사를 대동해 시어머니의 유서대로 재산 문제를 정리해 나갔는데 어찌나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키는지 저도 남편도 형님의 일처리에 혀를 내둘렀어요. 덕분에 저희가 신경 써야 할 것도 없이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지내시던 허름한 집을 상속받았고 저는 평소에도 추억이 많은 시어머니 집에서 유품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남편과 그 집에 며칠 지내기로 했는데요. 이 욕심 많은 형님은 이제는 또 빈집이 된 시어머니 집에도 욕심이 나는지 새까만 속을 내비치더군요. 동서 도련님, 그러지 말고 이 집 팔아요. 막말로 여기 누가 들어와 살 것도 아닌데 괜히 관리만 힘들지. 그참에 정리해서 현금 좀 챙겨두면 좋잖아요. 마침 제가 부동산 쪽 큰손을 아는데 이 집 얘기했더니 관심 있다고 하네. 좋은 기회니까 값 잘 받을 수 있을 때 팔자고요. 형수님, 저는 이 집 팔 생각 없어요. 이미 우리 재산 문제는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 이 집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도련님,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무슨 이 집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한 것 같네요. 나는 그냥 번거로운 일도 줄이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알려준 것뿐인데. 형님도 참 끈질기시네요. 저희가 언제 이 집 팔 거니까 업자 소개해달라고 했나요? 저희는 생각이 없다는데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저희가 뭐예요? 동서, 또 시비 거는 거야? 알겠어. 나는 그냥 좋은 뜻에서 말한 것뿐인데 두 사람이 아주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 기분 나빠. 아주 자기들만 여자야. 형님은 계속 끈질기게 집을 팔자고 저희 부부를 조르더니 나중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면서 툴툴거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형님이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고 혹여라도 시아버님이 집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집은 나중에라도 팔지 않기로 뜻을 모았어요. 그리고 형님은 단단히 삐치셨는지 저희와는 왕래도 연락도 뚝 끊어버리셨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살던 아파트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황당했죠.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은 몰라도 아주버님까지 그렇게 저희와 연을 끊을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시아버님의 행방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고 남편은 결국 실종신고까지 하게 됐는데요. 처음엔 그 잘난 통장 안 뺏기려고 도망간 시아버지가 미웠지만 남편은 그래도 아버지라고 시아버님 걱정이 많아 보이더군요.
그렇게 시아버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됐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저희 집과 시어머님이 지내시던 집을 오가며 관리를 하고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잠도 자고 했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집 정리할까? 아무래도 아버지는 여기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자기도 두 집 관리하긴 힘들잖아. 우리 영진이 이제 고등학생 되는데 영진이한테도 신경 써야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난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자기랑 가끔 와서 지내면 별장 같고 좋은데? 그리고 이 집 팔면 더는 여기 못 오잖아. 어머니 보고 싶은데 여기도 못 오면 그땐 내가 더 힘들 것 같아. 자긴 그렇게 우리 엄마가 좋아? 솔직히 난 우리 엄마 기억도 별로 없잖아. 나한테는 어머님이 그냥 우리 엄마 같고 그래. 나한테도 엄청 잘해주셨잖아. 고마워. 그래도 자기가 있어서 우리 엄마도 많이 좋았을 거야. 그럼 여긴 그냥 우리가 두자. 나중에 우리 영진이 다 키우고 여기 들어와서 살면 되지. 그래, 그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전부터 저 고무나무 화분이 계속 걸리거든? 이미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별짓 다 해봤는데 새잎이 안 나. 내일은 저 화분 좀 정리해놓고 가자.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는 꽤 큰 고무나무 화분이 있었어요. 원래 저희 시어머니가 화초 가꾸는 게 취미라 역 안에서는 버리는 식물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소질은 없지만 저라도 시어머니의 화분들을 잘 키우고 싶었는데 주인이 떠났다는 걸 아는 건지 집안에서 제일 큰 고무나무가 영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다음날 집에 돌아가기 전에 화분을 정리하지 싶어 남편과 둘이 낑낑거리며 화분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는데요. 나무와 화분을 분리하는 순간 저도 남편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화분이 어른 허리만 하긴 했는데 무거워도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그 화분 안에는 흙이 아닌 골드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나무는 이미 부리가 잘려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미리 그렇게 해놓은 것 같더군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집을 유산으로 남겼는지요.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골드바를 앞에 두고 저희 부부는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남편이 화분 안에 골드바를 모두 꺼내는 순간 제 눈에 보인 커다란 글씨에 저는 그만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화분의 가장 밑바닥에는 연습장의 매직으로 우리 현정이 거 로또 1등 당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현장에는 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스쳐가는 어떤 오래된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주말에 종종 시어머니를 보러 이 집에 왔었고 사지도 않은 로또 방송을 보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와, 저 1등 당첨된 사람 진짜 좋겠다. 넌 로또도 안 사는 애가 뭘 저런 걸 부러워해. 부러우면 너도 다음 주부터 로또 사. 에이, 저게 될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데요. 그리고 제가 또 운 없기로는 둘째면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넌 뭘 그런 걸 운이라고 해. 하늘에 있는 니네 엄마가 통곡하겠다. 저희 엄마는 좀 그래도 돼요. 7살 때부터 엄마 없이 컸는데 어머니도 생각해보세요. 7살 애한테 엄마가 없을 확률이 높을까요?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있을 확률이 높겠죠?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며느리예요. 저걸 농담이랍시고 시어머니 앞에서 떠들었다니. 그런데 그런 며느리의 투정을 시어머니는 애잔함으로 봐주신 듯 전 너무나 큰 상금을 받았고 어째서인지 저는 번쩍번쩍하는 골드바보다 투박한 시어머니의 글씨가 더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그때 시절로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해서 한글을 완전히 익히시지 못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글씨를 써야 하는지라면 저에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도움을 청하곤 하셨는데 그렇게 글씨 쓰기 싫다고 하신 분이 저런 기발한 생각을 어찌하셨는지 저는 너무 행복한 며느리였네요. 그날 뜻밖의 상금을 받게 된 저는 혹시 몰라 상속 업무를 처리해준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것 또한 상속이기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내심 욕심 많은 형님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디선가 또 돈 냄새를 맡고 법적인 증거 없지 않냐고 시어머님이 남겨주신 것에 욕심을 낼 것만 같아 불안했는데 정말 뜻밖의 연락이 경찰서에서 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건
저희 시어머니의 죽음이 타살로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범인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가 시아버님의 내연녀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눈엔 내연녀 옆에 낯익은 사람이 보였는데 황당하게도 그 사람은 연락이 끊긴 저희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이미 저와 남편을 알아본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팔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모습이 저를 불안하게 했고 그제야 경찰서 구석에 넋이 나가 앉아있는 아주버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한 경찰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경찰의 말에 의하면 시아버님은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자체가 조금 이상해서 근처 CCTV를 확인하니 시아버님은 내연녀에게 쫓기고 있었고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통장에 있던 돈 8천만 원이 모두 내연녀의 계좌로 흘러갔음을 안 경찰은 수사를 넓혀가던 중 모든 것이 형님의 교사로 이루어진 점을 밝혀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형님이 병원에 있는 카페에서 저에게 같이 건물을 올리자고 되지도 않던 말을 했을 때 그 사이 내연녀가 저희 시어머니 병실로 들어가 자가호흡이 힘든 저희 시어머니의 산소호흡기에 손을 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역시도 형님의 계획이었다고 내연녀가 자백을 했다더군요. 내연녀는 그 대가로 땅을 판 돈 중 1억이라는 돈을 형님에게 받았고 해외로 도주하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붙잡혔고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으려 형님을 배신하면서 모든 진실이 수면으로 올라왔는데 원래부터 돈 많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등을 쳐가며 살아온 여자들이었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듣고 아주버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은 저는 분노에 차서 형님과 그 내연녀에게로 달려들었는데 장소가 장소인 만큼 경찰에게 저지를 당했고 저는 그 분풀이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 살려내. 당장 살려내라고. 이거 왜 이래? 내가 신이야?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 그리고 닦아놓고 난 네가 제일 싫었어. 네가 어머니 친딸이니? 왜 설치는 거야? 너 아니었으면 그 양반 그렇게 가지도 않았어. 네가 날 자극하니까 나도 눈이 돌아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노인네 가망 없었잖아. 미친년. 넌 미친 게 분명해. 그래, 나 미쳤어. 돈에 미쳤다고. 네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다시 가난하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행여 내 손에 들어온 거 다시 빼앗아가기만 해. 다 내 거야. 내 거라고. 형님이란 여자는 도저히 정상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원래도 조금 이상해 보였는데 그날 경찰서에서 보니 확실하게 돈에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후회는 늦다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을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결혼한 거며 돈에만 욕심이 있을 뿐 식구들과도 전혀 어울리질 않았는데 그럼에도 시아버님 문제에선 너그러웠던 점이 다 꿍꿍이가 있었던 거였죠. 아주버님은 자기가 형님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을 거라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결국엔 병원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셨는데 아마도 아주버님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형님은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조금만 늦었다면 아주버님의 신변에도 큰일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만큼 그 여자는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악마였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 미친년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까지 자기는 억울하다고 자기 손에 들어온 돈을 뺏길까 전전긍긍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 건지 소름이 끼쳤어요. 물론 그 여자가 걱정했던 대로 그 여자가 악랄하게 손에 넣은 돈들은 제 주인을 찾아갔고 결국 구치소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 미친년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 보면 우리나라는 참 너그러운 나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미친년은 종이만 보면 돈이라고 무조건 자기 주머니 속에 넣으려 했고 나중에 그걸 못하게 하자 종이만 보면 먹으려 했다는데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그 미친년이 부디 다시는 사회에 나오는 일을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저희 아주버님은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법적으로도 그 미친년과는 이혼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는 그 여자와 엮일 일은 더 이상 없는데 그 여자의 욕심에서 비롯한 저희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아픔은 어쩌면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는 시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분이 아니셨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제 잘못 같아서 저는 오늘도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만약 저도 저희 가족도 이 지독한 아픔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가 받은 1등 상금도 포기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시간이 약이라는 그 말이 저희 가족에게도 통하길 오늘도 저는 소원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첫 시작을 막장 드라마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인 그 드라마는 선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이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늘 좋은 인연만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